이제 본격적으로 코민텔은 제 7차 대회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요. 예. 코민텔은 7차 대회는 1934년 7월 1일 열렸고요. 보통 우리가 코민텔은 7차 대회를 6차 대회에서 많이 비교를 하죠. 특히 뚜러츠키 자들이 코민텔은 6차 대회는 29년에 뭐예요? 오? 다시까지? 응, 됐어. 아마 중요하다 이거. 코민텔은 6차 대회는 29년인가 아마 8년인가요? 29년 열렸고 코민텔 7차 대회 34년 열렸는데 6차 대회에 대해서는 되게 자경적 우려를 범하고 7차 대회는 그것에 대해서 반편향으로 노자협조주의, 우경적인 어떤 입장을 견지한 대회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악선전이죠. 실제 그 내용들을 보면 코민텔 6차 대회는 아주 그 공산당 선언 이후로 그 국제 공산당 진영에서 나온 대단히 아주 탁월한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강령이고요. 당시 어떤 공황에 대해서 전반적 위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차 대회에 대해서 아마 사회 파시즘론이라고 이렇게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사회민주당을 사회 파시즘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사회민주당하고 통전을 부정했다. 이렇게 악선전하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과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사회민주당이 사회파시즘인 건 맞기 때문이죠. 레닌이 실제 사회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규정을 내렸잖아요. 사회민주당은 부르주아지들의 지주, 대들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 어떤 부르주아지들을 위기에서 구출한 부르주아지들의 최후의 지주인 건 분명한 거예요. 실제 1920년 초반에 독일 공산당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한 사회민주당 세력들이 실제 그런 로스케나 뭐 이런 에베른가 뭐 이런 자들의 사회민주당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자 룩셈부르크를 참살하고 또 한 사람 누구죠? 칼 리프클레이트를 참살하고 이런 어떤 행위를 보고 혁명을 봉쇄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어떤 자본주의 최후의 보루이라는 점을 맞고 그거는 레닌의 규정이기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규정 그러고 실제 그 막 파시즘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계속 이미 20년 초반에 대두하고 그러니까 또 독일에서 막 권력을 막 잡아가는 국면에서 독일 공산당에서도 사회민주당 내에서 4차례나 계속 통일전선 요구를 제안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사회민주당의 입장은 차라리 공산당하고 손잡느니 파시즘하고 손잡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일전을 계속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회민주당이 우리 공산당이 통전을 거부하고 극자적인 6차 대회 강령 때문에 파시즘의 대두를 막지 못했던 건 아닌 거고 오히려 사회민주당이 실제 배신인 거죠. 아무튼 뭐 이러한 역사적 국면이 있긴 하나 그럼에도 7차 대회 때는 이미 정세가 34년도 무렵에는 파시즘이 독일에서도 권력을 잡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파시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사회민주당과의 통일전선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코민텔은 7차 대 준비 자료는 일종의 초안격인 거죠. 디미트로프가 만든 초안격인데 이거는 7월 1일 날 쓴 건데 이때 어떤 쭉 어떤 고민을 몇 가지 중요한 얼개를 좀 잡고 있어요. 보면 사회민주주의를 한때 뭉뚱그려 사회파시즘이라 규정하는 것이 정당할까? 이런 방침으로 인해 사회민주당을 지지하는 기층 단위들, 노동자들의 접근하는 길을 종종 가로막았었다는 거죠. 이미 정세가 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은 또 어떠한 상황에서건 부르주아의 주요한 사회적 주체라 생각하는 게 정당할까? 이 말은 어떠한 상황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실제 레닌 당시나 그 이후에 혁명을 막을 때는 사회민주당은 실제 부르주아의 지주가 맞는 거죠. 근데 파시즘이 등장했을 무렵에는 사회적 지주는 사회민주당이 아니고 파시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떤 상황에서 다
중요한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정당을, 이것도 같은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와 기층들을 다들 도매금으로 이렇게 배신자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량지역 노조를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투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지 않은 채 계량지역 노조를 획득하는 가능하겠냐, 또 이런 혹은 또 불가능하는 쓸데없는 말을 늘어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의 헤게모니, 통절을 얘기하면서 헤게모니를 전제하고서 혁명적 노동자과 계량적 노동자를 통제하는 문제, 이렇게 이런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대회 때 발표를 하는 거죠. 그것이 뭐 디미트로프 태제라고 알려 있고 보통 인민전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원래 명칭은 파시즘의 공세와 파시즘에 반대하여 노동자 계급의 통일을 추구하는 투쟁에서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임무에 8월 2일 날 아주 어마어마한 사실 글인 거죠. 그러면 이 글에서는 매우 심각한 경제공황이 발생하였고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가 첨예해졌다는 거예요. 전반적 위기는 단순하게 크라이시스, 공황으로 번역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이라는 건 아주 국부적이고 일시적 위기, 공황, 이걸 넘어서서 자본주의가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시장을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정치적 위기가 오게 되고, 그러면 또 이 공황이 또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너럴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런 전반적 위기가 첨예하게 격화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근로대중이 점점 혁명화되는 시점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파시즘은 강범한 공세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 부르주아즈는 이제 근로자에 대한 약탈적인 비상조치를 실행하고, 여기 근로자는 노동자를 넘어서는 근로자죠. 근로인민 대중을 다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도적인 제국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비에트에 대한 전쟁을 공격을 가하고, 실제 이거는 실제 그렇게 됐죠. 또한 중국을 노예화하여 분할하고, 이것을 기초로 혁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시즘에서 도움을 구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 일당은 공황의 부담을 모조리 근로자의 어깨 위로 전가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 파시즘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민족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약소민족을 노예화하고 식민지 억압을 강화해서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새롭게 분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 새로운 말이 중요한 거죠. 기존에 분할됐던 식민지를 새롭게 분할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 파시즘인 거고, 그래서 시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걸 주도했던 것이 기존의 뭐 미영토나 이런 제국주의 국가에 비해서 주축국이라고 하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들의 파시즘이었던 거죠. 파시즘의 승리는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의 위약함의 표현이에요. 프롤레타리아 강해서 혁명으로 나갔다고 하면 파시즘이 대두될 리가 없겠죠. 한편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위약함의 표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부르주아들이 혁명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라는 낡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대중에 대한 독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부르주아 자체의 위약함의 표현이라는 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1933년 11월 28일에서 12월 2일까지 코민텔은 집행위원회 13차 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 규정을 그대로 디미트로프가 인용을 하는데, 이 파시즘은 금융자본의 가장 반동적이며 가장 배회적인 쇼비니즘적이고 가장 제국주의적인 분자의 공공연한 테러 독재라는 거예요. 독일 파시즘은 가장 악랄한 파시즘의 한 일부인 거죠. 근데 이들은 국가사회주의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사회주의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거죠. 야수적인 배회주의고 정치적 통치체제고, 노동자와 농민과 소부르주아 및 인텔리겐차 가운데 혁명적 분자에 대한 도발이고, 고문의 체제고, 중세기전 야만성과 야수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다른 민족에 대한 국가들에 대한 침략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파시즘과 그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 안에서 민족주의와 같은 민족주의로 같은 범죄를 두는데, 민족주의는 범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부르주아 민족주의가 있고,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가장 대외적 형태가 파시즘인 거죠. 이런 파시즘에 맞서서 저항적 민족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코민테른에서도 맨 처음에 부르주아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썼다가 나중에는 민족해방전쟁이라는 표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를 단일한 범주로 놓고서 민족주의를 분석하려고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식민지, 반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돌려버리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상황의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독일 파시즘은 국제 반혁명의 돌격대로서 제국주의전쟁의 첫 번째 방어자이며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십자군의 원흉이라는 거죠. 근데 오토바우어는 3인당의 이론가죠. 민족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분석했는데, 이 사람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 양계급에 비해서는 국가 권력 형태라고 봤던 거예요. 되게 초월적인 권력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마치 그 나폴레옹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막스도 좀 초월적인 계급과 새로운 계급이 힘의 균형이나 이런 공백을 사용해서 나폴레옹 같은 초월적 권력이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과 파시즘을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오류라는 거죠. 초월적 권력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독점 자본의 권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의 사회주의자 브레드포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란을 일으켜 국가 권력을 장악한 소부자 권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독점 자본의 권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초기 코민테른에서도 약간 소부자 권력이라고 좀 보는 오류에 빠지기도 했었죠. 근데 파시즘은 금융자본 자체의 권력, 독점 자본의 권력이에요. 그건 노동자기과 농민 및 인텔리겐츠에 대한 혁명적 부분에 대한 폭력적인 제재 조직이고, 또 다른 민족에 대한 동물적 증오를 키우는 난폭한 형태의 배회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파시즘이 물론 이렇게 극명화돼서 더 입장도 이렇게 더 올바른 입장을 취하게 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파시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풍부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파시즘은 어느 나라나 동일하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파시즘 등장하는 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파시즘이 강범한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파시스트 그 부르주아지 진영 내에 내부 투쟁이 심각한 곳에서는 파시즘은 단번에 의회를 폐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 합법성 여지를 남겨두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혁명의 폭발이 임박한 데에 어떤 위기 정도가 심한 이런 나라에서는 파시즘은 일거에 다른 당들, 경쟁 관계의 당들을 일거에 불법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파시즘을 의회를 부정하는 것만 가지고 파시즘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 부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 파시즘이 그랬듯이 처음에는 의외로 합법적인 선거로 등장해요. 선거로 등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자기네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의회주의 활동의 합법성 여지를 완전 차단하기도 하는 거죠. 박정희도 처음에는 선거로 등장했어요. 근데 박정희를 뭐 파시즘이냐 독일 파시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파시즘은 좀 다양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 파시도 당연히 파시즘인 거죠. 우리 박정희 파시즘은 독점 자본을 성장시키는 반공주의, 남북의 어떤 대치 속에서 반공주의 권력을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미제의 주구로서의 그런 그 반공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주구로서의 백색 테러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인데, 파시즘의 권력 장악은 하나의 부르주아 정부와 다른 부르주아 정부 간의 보통의 교체가 아니라 부르주아의 계급적 지배의 국가 형태 가운데 하나인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또 하나의 국가 형태인 공공연한 테러 독재의 교체라는 거예요. 이 구별을 무시하는 건 중대한 오류라는 거죠. 이거는 그 도시 농촌의 광범한 근로자층을 파시스트의 권력 탈취업에 대한 투쟁에 동원하는 걸 방해하고 부르주아 진영 내에 존재하는 모순을 이용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본질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국가의 유형의 본질 중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유형이 있듯이 부르주아 독재가 본질적 유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르주아 독재가 발휘되는 유형에 따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 독재의 가장 반독적인 형태인 파시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지배 형태이긴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그 민주주의 투쟁에 피와 땀이 어려있는 투쟁의 전치물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양자를 구별하면서 이 오히려 부르주아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앞세워서 오히려 파시즘에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또 하나는 부르주아 체제 내에서의 모순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2차 대전 때 실제 그랬잖아요. 2차 대전 때 만약 그거를 그 트로츠키 진영에서 그 스탈린이 독일하고 강화조약 맺은 거 가지고 사파까지 그려가면서 결혼식 장면까지 그려서 그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결혼을 하는 웨딩 마치 하는 이런 사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스탈린을 악마화하는데 이 부르주아 체제 내의 모순을 철저하게 활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련은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실제 이 부르주아 체제 내의 모순이 극명화되면서 그 독일 파시즘은 그 미영프 이런 국가와 대립하게 됐고 일본은 또 진주만 사건을 일으키고 그래서 부르주아 내부에 첨예한 모순이 되면서 원래는 그 소련을 공격할 때는 부르주아들이 서로 손잡고 오히려 동진 정책을 옹호하고 반공주의 이런 게 강했는데 오히려 자기 내부 모순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반파시즘 투쟁의 하나 일원이 연합국가 공산주의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전략이 성공하지 못했으면 소련은 괴멸될 수 있었던 거죠. 소련이 괴멸됐다고 하면 식민지 반식민 국가의 해방도 상당히 요원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또 이렇게 이런 테러 독재의 교체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옹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포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아주 트로츠키적인 악선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막스레닌주의 진영 일부도 이런 관점을 취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앞에 보면 이 디미트로프 테제라고 하는 반파시 인민전선이 계급협조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건지 쭉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대중에 대한 파시즘의 영향력 원천은 어디냐 볼 필요가 있어요. 파시즘이 상당히 아주 세련되게 무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윤석열처럼. 대중의 특히 절실한 필요와 욕구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탈리아도 전리품 배분에 둘러싼 이탈리아 인민들의 불만을 자극했고 그 다음에 독일은 베르사유의 어떤 강화조약의 가혹한 조건에 때문에 대중들이 고통받으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파시즘은 대중 가운데 깊이 뿌리 박은 편견을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심지어 고상한 감정까지도 정의감, 혁명적 전통까지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 얘기했던 그 모욕을 당한 민족의 옹호자의 가면을 쓰고 손상된 민족 감정에 호소한다는 거죠. 독일이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겠어요. 한때는 그래도 1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라인데 이렇게 완전히 피점령국이 돼서 노예국이 되니까 영토도 많이 뺏기고 이러니까 아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손상된 민족 감정에 호소한다는 거죠. 근데 파시즘은 지칠 줄 모르고 대중 착취를 추구하고 있지만
대중에 접근할 땐 교묘한 반자본주의적인 그런 선전을 사용하고 강도적 부르주아지, 은행, 트러스트, 금융계의 거대에 대한 근로자의 깊은 증오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미숙한 대중에게 그때그때 가장 매혹적인 슬로건.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독일에서는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되게 중요한 말 같죠. 이탈리아에서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조합국가다. 코퍼레이션, 조합국가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착취 없는 일본을 위하여, 이런 얘기까지. 미국에서는 부를 분배하라, 이런 슬로건을 내건다는 거예요. 근데 파시즘이 어떠한 가면을 쓰더라도 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어떠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파시즘은 근로대중에 대한 자본의 잔인무도한 공세고 대외주의의 침략 전쟁이고 광란하는 반동과 반혁명이고 노동자 계급과 전 근로자의 가장 흉악한 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뭐 진짜 대단한 정의인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얘기를 이제 디미트로프가 해요. 이런 악선전이 있을까봐.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비변증법적으로 제기하는 데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자는 소비에트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지지자고 소비에트 연방에서 PT 독재의 지지자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 조건 아래 살고 있는 수천만 근로자는 각각의 나라에서 부르주아 지배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필요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는 무정비자가 아니고 민주적 권리와 자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어쨌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형태를 갖는 부르주아 독재인가. 부르주아 독재가 유형이지만 본질이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파시즘의 형태를 갖는 부르주아 독재인가. 이거는 되게 대단히 중요한 구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에트 민주주의 지지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 계급이 오랜 세월에 걸쳐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적 획득물을 한 걸음 더 양보하지 않고 지켜내며 그 획득물을 확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어떤 조건에서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10월 혁명의 러시아 볼셰비키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옹호를 내걸고 피스독재 반대의 수립에 반대한 모든 정당과 필사적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부르주아 민주주의랑 싸우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반동적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파시스트 반혁명파는 근로자에게 매우 야만적인 착취와 억압의 체제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내려고 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근로대중은 구체적인 당면 문제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인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인가가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파시즘인가 사이의 탄생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PT 독재 포기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지. 그러면 디미트로프가 레닌의 아마 자익공산주의 사업방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 문장을 인용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은 프롤레타리아를 사회주의 혁명으로부터 새길로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던가 사회주의 혁명을 가려버림으로써 그늘로 밀어넣을 염려가 있다는 생각하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승리한 사회주의에서 안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듯이 민주주의를 위한 전면적이고 일관된 혁명적 투쟁을 수행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의 승리를 준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 계급 대우가 분열되어 있고 근로인민층이 단결되지 않은 것이 이제 파시즘의 권력자격의 문을 열어줬다면 역으로 프롤레타리아 대열이 통일이 달성되고 반파시오 인민전선이 만들어지고 파시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고 최종적으로 자본에 대해서 노동이 승리한 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시즘에 대한 투쟁을 노동자 계급이 헤게몬을 발휘해서 재민중과 함께 실제 승리하고 이런 당면 목표 승리할 때만이 이것을 통해 PT 독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파시즘으로 패배하면 괴멸밖에 없는 거죠. 노동자 민중은 다 죽고
이거는 아주 그 PT 독재로 가는 이행의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익주의적인 세력들이 이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를 비판하는데 디미트로프가 일부 혈기왕성한 좌익 비판가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7차 이때도 벌써 7차 대회의 여러 결정에 대해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계급투쟁의 원칙과 인민전선 정책을 대립시켜 생각한다는 것. 이는 지독한 정책 무고료와 우열성을 점차 납득하지 않고 사회민주당이 취한 부르주아지와의 계급협조 정책에 환멸을 느껴 개량주의 입장을 내버리려 하는 많은 좌익 사회주의자가 점점 극단적인 반대로 빠져 종파주의와 자익주의의 희생물이 된다는 것. 이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인민전선과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협조의 정책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질러 순수한 계급적 노동자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 그들은 파시즘에 반대하는 노동자 계급과 소부자, 농민, 인텔리겐차의 민주주의적인 여러 층의 공동투쟁을 계급투쟁 입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선언해요. 근데 이것은 결코 인민전선 정책이 부르주아지와 계급협조 정책과 동일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한 좌익 사회주의를 향하여 인민전선 정책의 계급적 의미를 참을성 있게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파시즘과 일반적으로 반동파를 이롭게 할 뿐인 정치적 단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통일전선 정부, 인민전선 정부가 정세적합한 일종의 근본적 혁명적 요구는 예를 들어 생산의 통제, 은행의 통제, 경찰의 해산, 노동자 민병의 설치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트로츠키도 사실 그 노동자 통제, 생산의 통제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시도 때도 얘기 없이 이행강령이나 막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그 계량주의 강령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 통제는 잘못하면 종업원 지주제나 이런 형태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혁명적 시기 때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트로츠키는 그 자체는 생산의 그 이행강령을 혁명적 시라 얘기했는데 요즘의 트로츠키자들은 아무 때나 이행강령을 막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닌은 이미 15년 전에 자익공산주의 소합병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의 이행의 형태, 접근의 형태를 찾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전선 정부는 일련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행 형태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통일전선, 인민정선은 처음에는 반파시즘 통일전선, 인민전선이라고 해서 되게 전술적 개념이 상당히 컸어요. 파시즘과 싸우려고 하는. 근데 이것이 일시적인 전술적 개념을 넘어서 하나의 이행의 형태, 권력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PT 독재로 나갈 수 없는 파시즘이나 이런 또는 여러 식민지 국가에서는 인민전선 정부나 이런 걸 통해서 PT 독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유럽이나 아니면 쿠바나 이북이나 이런 많은 나라에서 실제 이게 입증이 됐던 거죠. 많은 중국에서도 신민주주의 형태로 혁명을 잡고 이렇게 나아가게 됐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인민전선이 하나의 이행의 형태가 됐다.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중요성을 가집니다. 근데 자익 공론가들이나 시야가 좁은 선정가들은 PT 독재라는 목적에 관해만 얘기할 뿐 이행의 형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반편적 우익주의자는 노동자 사이의 부르주아 독재로부터 PT 독재로 가는 의회를 통한 평화로운 산보라는 환상을 퍼뜨리기 위해 이 두 개의 독재 사이에 특수한 민주적 단계를 설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공의 중간 단계를 이행 형태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건 속임수라는 거고,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가는
즉 부르주아 독재 타도의 이행과 접근 형태에 관해 말했던 것이지 부르주아 독재와 프롤레타 독재 사이의 이행 형태에 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풍부한 얘기예요. 그리고 파시즘은 반동 파시즘과 아니 인민전선은 파시즘과 반동에 대한 투쟁하는 정부고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제 조건은, 인민전선 정부 전제 조건은 부르주아의 국가기구가 거의 해체 마비되어 있고, 부르주아가 반동과 파시즘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정부 설립을 방해할 수 없게 될 것. 광범한 근로대중이 파시즘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지만 아직 PT 독재나 소비에트 권력을 획득할 만한 투쟁에 나설 만한 용의가 없을 때, 그 다음 통일전선에 참가하고 있는 사회민주당과 그의 여러 당의 대연례의 분화와 자익화가 진행되어 상당 부분이 파시스트 및 그 외 반동파에 대한 가차없는 조치를 요구하고 공산주의와 함께 파시즘에 반대하여 투쟁하며 자신이 속한 당 속에서 공산주의의 적의를 품은 반동적인 부분에 대해 공공연히 반대하게끔 되어 있을 것,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코민테른 7차 대회에 대한 자익적 평가들이 아까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건 주지의 사실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막스 레닌주의 내에서도 그 70년대에 그 영국 워커스월드라고 있죠. 노동자 세계당. 이때 당수가 이거를 PT 독재를 포기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처항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아마 이때 워커스월드는 트로츠키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가 나중에 막스레닌이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입장을 취했을 거고, 근데 그리스 공산당은 국제 공산당주의 진영의 핵심적 정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많이 구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좌우 편향을 왔다 갔다 해요. 예전에 90년대에는 뭐 역사적 한계일 수 있지만, 소련이 망할 무렵에는 누구죠?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지했고, 그다가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자경적인 되게 혁명적 정당으로 다시 변모해서 오늘날까지 와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지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경적이고 트로츠키적인 입장에 상당 경도된 게 많아요. 그걸 한번 보면, 특히 코민테른 7차 대회에 대한 그리스 공산당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한번 비판한 글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7차 대회에 앞서 프랑스 공산당과 에스파냐, 스페인 공산당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사회민주당과의 협력을 요청했다. 결국 이 인민전선은 36년에 공산당과 사회민주주의 및 기타 부자 정당과 기회주의 운동 사이의 정책 협력이 한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자본주의적 권력이 도전하지 않았던 정부에 참여하거나 그 정부를 지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트로츠키 입장이죠. 근데 이 말은 뭐냐?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크 독재에 맞서서 만들어진 사회당과 공산당과 무정부자들의 연립정권, 인민전선 정부, 통일전선 투쟁, 이런 걸 부정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걸 부정하고 그럼 PT 독재로 가려고 했다, 그럼 공산당은 싸움도 못 해보고 괴멸돼 버렸던 거죠. 이런 심각한 자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차 대회는 다가오는 2차 세계대전의 성격을 제국주의라 규정했지만, 동시에 반파쇼 전선을 수립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뒀고, 대회는 반파쇼 정권의 출현을 노동자 권력으로 이행의 한 형태를 본다 결의한다. 아까 얘기한. 그러면 이행의 형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행의 특수한 형태를. 오로지 PT 독재인 거죠. 못 먹어도 고운 거죠. 이건 전형적인 트로츠키 입장이죠. 그 다음 같은 문장입니다. 7차 대회는 환상과 화해 정신을 불러일으켰고, 사회민주주의와 기회주의에 맞서는 이데올로기적 정책 전선의 혼란과 쇠퇴를 가져왔다.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위한 파시즘에 맞선 투쟁과
외세 강점으로부터 해방은 자본에 맞선 투쟁과 분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파시즘에 맞서서 스페인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당연히 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펼쳐지겠죠. 근데 오히려 인민전선이 패배하면서 이 아주 거대한 이 공산주의와 파시즘에 맞서는 이 거대한 전초전에 패배하면서 국제적으로 파시즘이 힘을 갖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로츠키자들이 이거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코민테르 자체가 이 소련을 방어하기 위한 뭐 이런 외교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리스공사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소련 대외 정책의 목표와 제국주의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소련의 노력이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에 관한 공산주의 인터넷 노선상의 모순들에 또한 영향을 미쳤다. 어떤 경우에도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 정책 요구가 자본주의 각국을 위한 상명적 전략의 필요성을 대신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의 궁극적인 보장은 사회주의 전세계 승리, 강대국 집단에서 사회주의 우세, 따라 각국의 혁명을 위한 투쟁의 결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소련이 파시즘에 맞서 승리하는 것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 각국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와 대립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주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우리 민족 내 그런 세력들도 무장으로 소련을 옹호하자, 이런 걸 가지고 싸웠거든요. 이것이 조선이 해방되는 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랬어. 그 다음에 이것대로 진영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제국주의 전쟁이 한창이던 43년 5월 15일에 코민테른을 해체시켜버렸다. 그러니까 국제주의 다 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제 우리 이후에 코민테른 말고 나중에 또 막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거는 당시에 파시즘하고 전쟁을 해야 될 국면에 그런 게 컸던 거고, 또 하나는 그때 해상 결의문 보면 각 개별 국가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특수한 환경으로 발생한 노동운동의 모든 사안들을 공산당들의 조직 내부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피하면서 의결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는 거예요. 각국 공산당들과 지도 간부들의 성장과 정치적 성숙을 고려하여 지금은 인터내셔널을 해산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산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해서 만장일치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민테른이 막 초기에 만들어질 때 국면과 달리 각국의 공산당이 상당히 성숙했고, 그 다음에 코민테른이 실제 중국 여러 가지 대단한 성과도 봤지만 부분적으로 오류도 범해서 중국혁명, 그 다음에 각 국에서의 식민지 해방 투쟁, 이런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자경적인 그리고 교조적인 입장을 막 부분적으로 취하기도 했던 거예요. 각국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오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7차 대회 이런 데서 신라의 자기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부분적인 오류가 있었던 거죠. 실제 그러면서 만주에서 무장 항쟁을 했던 그런 조선의 공산주의자들도 7차 대회와 이후에 코민테른 이후에 40년도에 코민테른의 해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역사적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 코민테른 해산 자체가 국제주의 포기라고 하면, 예전 막스 당시에서도 1차 인터내셔널 해산한 적이 있었잖아요. 역사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제주의 포기라고 역으로 비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실제 그런 역사성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종파주의적인 주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재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그리스공산당의 이러한 어떤 인민전선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데서도 그대로 자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우크라이나에서 파시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얘는 신나치죠, 신나치.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그래서 이 전쟁의 성격을 둘러싸고 좀 러시아나 푸틴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침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좀 중립적 입장은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러시아나 여기에 좀 우호적 입장들은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푸틴은 특별 군사작전을 펼쳤던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돈바스의 자결이고 또 하나는 신나치를 척결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서방 제국주의 진영에서도 신나치, 네오나치에 대해서 입장이 변화했어요.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는 페이스북이나 일본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는 대다수가 신나치를 그 나치즘이라고 혐오 세력이라고 규정했었어요. 페이스북에서도 이들의 사진과 입장을 두둔하면 이게 불법이었어요. 삭제하고 막 이랬었죠. 근데 2월 24일 이후에 입장이 완전 돌변해 버렸어요. 한국의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데나 또 한겨레나 경향 오마이뉴스 이런 데 보면 입장들이 돌변해서 신나치가 이제는 많이 약화됐다. 국가 권력 내로 많이 흡수돼 버렸기 때문에 신나치를 이유로 전쟁을 치는 거 말이 안 돼. 이런 걸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이 신나치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극우 민족주의자가 스테판 반데라가 있거든요. 이놈을 추앙을 하는데, 이미 이거는 신문 자료인데,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이미 높아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은 극우 민족주의자 스테판 반데라의 승벽을 휩싸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다음 수백 명의 추모객들이 횃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침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 말은 이미 침공 군사작전을 하기 전에 극우 이런 스테판 반데라주의자들이 아주 설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들은 2차 전쟁 소련을 거부했죠. 그다음 우크라이나의 민족 독립을 얘기했고요. 이때 또 붉은색과 검은색 이색기를 휘날렸다고 하고, 반데라는 물론 우크라이나 갈라치아 지역인데 태어났는데, 이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영토였고, 갈리치아는 러시아 혁명이 터지면서 19년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이 독립을 선포한 지역이었다가 폴란드에 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폴란드를 대단히 혐오하는 거예요. 예전에 폴란드에서 스탈린이 폴란드 장교와 폴란드인 수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는 게 카틴스 박살 아니에요. 근데 카틴스 학살에서 왜곡이다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카틴스 말고 다른 데서도 이 신나치들이 이 폴란드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최근에서 나왔는데, 이런 역사적 상황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반데라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폴란드 넘어가는 거에 분노해서 이제 민족주의 운동을 벌였는데, 지하에서 우크라이나 민족기구, 이게 OUN인가요? 뭐라고 했나 모르겠는데, 이거를 조직을 주도했고, 또 폴란드 외무장관의 암살을 모색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다가 39년에 석방됐겠죠. 나치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독일 점령지로 가서 OUN 무장조직을 정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소련 침공하니까 나치에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그 협력의 대가로 국가 수립을 준비했고요. 처음에는 나치는 우크라이나 독립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래서 반데라는 나치 실망해서 심지어는 게시타프에서 40년 연금되긴 했는데, 44년에 연합국이 승기를 잡고 독일은 소련군을 지지하기 위해 그를 석방했고, 반데라가 지휘하는 우크라이나 저항군은 소련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석방되어 우크라이나 저항 조직을 주도한 반공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되게 좋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크라이나는 소련, 친소련
파시즘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를 어마어마하게 학살했거든요. 이들이. 이게 사진이에요. 이들이 반데라 그 사진이 박힌 프랭카드를 들고 시위 행진을 하고 있죠. 이 자는 인종주의자였고 폴란드인 5만 10만을 학살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독일군에 넘겨서 앞잡이 노릇하고 심지어 미국과 영국이 이 자를 지원했고 그러니까 미국 CIA와 영국 첩보기관인 M16의 지원을 받아 반서투쟁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근데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은 당연히 제외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요원들 침투시켜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에서 첩보 작전을 펼쳤고 또 서독에서 반공주의 활동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뭐 미네는 죽었다는데 이건 뭐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KGB 요원이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답니다. 근데 2010년에 친서방파인 우크라이나 빅토르 유센크 대통령은 반데라에게 사후 영웅 훈장을 수여했대요. 근데 친러파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전임자 결정 무효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친서방파냐 친러파냐에 따라서 이 파시즘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나중에 이런 파시즘과 제국주의자들의 후원을 받은 세력들에 이어서 그 정부가 전복당했죠. 그래서 러시아로 망명했죠. 이게 바로 2014년 유로마이단 시위죠. 이들은 반대를 영웅시하고 뭐 계속 반대라 입장은 똑같은 거죠. 이게 아틀란타 뉴스인데 박차영 기자 2022년 2월 15일이에요.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이런 얘기를 좀 더 이런 신나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들 좀 제법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문이 일부 있는데 이들을 비판하는 논문이 무장 전투장으로 발전하고 기원하고 무장 전투장으로부터 OUN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이 생겨나고 뭐 이런 좀 얘기죠. 이 OUN은 스스로를 파시즘 세계혁명의 일원이랍니다. 파시즘 국제주의인 거죠. 그 다음 홀로코스트에 참여하고 뭐 그런 OUN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땅의 파시즘 유토피아의 실현을 꿈꾸던 급진적인 파시즘 혁명가 집단이었다. 근데 그 최근 러시아의 전쟁 이후에 오마이뉴스 이런 데 보면 이 규정을 거부해. 아까도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이들을 예전에 나쁜 짓을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민족 독립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해해 줄 만한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옹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 기사인데 그 다음에 뭐 이들이 마리우폴이라고 그쪽 동부에서 극장 폭파 사건의 배우로 그 러시아 지목했는데 이들이 인간방패를 많이 내세우는 거예요. 인간방패를 내세우고 러시아가 전쟁하기 전에 도주로를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거 다 도주하라.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오히려 민간인들을 표적을 삼고 인간방패를 삼아서 러시아의 포격을 유도하고 그리고 실제 러시아의 젤렌스키 정부 자체가 최근에 그 국제 인권단체에서 얘기했듯이 의도적으로 시가전 편진다는 명분으로 시가전에서 군사거점을 잡으면서 러시아를 공격하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 시가를 공격하는 그래서 시가가 많이 불타고 그걸 또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실제 서방처럼 전쟁을 하려고 했으면 초토화 작전을 했던 거죠. 젤렌스키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키예프에 앉아서 지금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전면적인 초토화 작전을 하고 있지 않죠. 이 사진 보면
23쪽인가요? 예, 이쪽에 아저프죠, 이게. 이게 아저프인데, 이쪽, 이 왼손의 휘장이 그, 나치즘 휘장하고 비슷하잖아요. 생긴 건 또 아주 극우 나치즘처럼 생겼죠. 사람은 생긴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이쪽은, 머리도 아주 그러죠. 젊은 애들 여기 많이 키우고요. 근데 구대원이 9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엄청나게 영향을 또 다른 국가 권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근데 뭐 나치주의자는 아조프 대대는 10%에 불과하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서는 2016년도 이들이 이제 국제 인도법을 위반했던 내용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런 네오나치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죠. 성소수자 탄압했다는 이런 비판도 하고 미국도 왔다 갔다 입장을 하는 거죠. 페이스북은 이렇게 입장이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본도 일본 법무성 산하정보기관 공안조사청이 2021년 국제 테러리즘 요람에서 우크라이나의 아조프 대대를 넣었다가 나중에 삭제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그래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네오나치의 공범으로 공개토론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둘러싸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대대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일단 원래 입장이 다 같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리스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공산당 및 노동자 대회가 아마 1차까지인가 아마 열리고 22차는 평양에서 하려다가 작년에 11월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이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상당수 공산당들이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을 서방 제국주의, 미제국주의와 또 그 배후인 우크라이나와 또 그런 러시아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고 그래서 전쟁에서 양자가 패배해야 된다. 1차 대전 당시에 레닌이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얘기했던 그런 관점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영국의 막스 레닌주의 공산당 그 다음에 그리스 공산당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그 다음 제국주의자들의 입장이 경도되어 있다고 양비론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제국주의라고 규정해서 도대체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입장이 미국의 PSL이라고 사회주의 해방당하고 노동자 세계당, 워커스월드, 그 다음 러시아 또 노동당, 멕시코 인민사회당 이런 데는 또 입장을 기존의 그리스 공산당 중심의 국제공산주의가 입장을 달리해요. 이들은 국제적인 주적이 서방제국주의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번 전쟁도 국제적인 국제 주요 보수인 서방제국주의 국가들이 러시아를 향해 공격하고 그 괴뢰들을 내세워서 이런 입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양자의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라는 규정에서 역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북이야 뭐 애초부터 러시아 입장을 지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돈바스 국가들에서 승인을 하고 최근에는 돈바스를 러시아가 거의 장악을 하면서 돈바스 재건에 조선 이북에서도 참여하기로 결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뭐 쿠바도 이번 전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완곡하지만 러시아 입장을 들고 있고요. 중국은 뭐 또 대놓고 뭐 전쟁 자체를 지지하는 노골적인 표현을 쓰지 않지만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서방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내에서도 아까 러시아 노동당과 더불어서 러시아 연방공산당, 소위 주가노프당이라고 해서 거의 러시아의 제2당이었죠, 항상. 지금 모르겠는데 이들은 아주 푸틴을 아예 그냥 적극 지지하고 있어요. 이번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러시아의 공산주의 노동자당이에요. 이들은 비판적으로 지지해요. 이 당은 그리스 공산당과 더불어서 주요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공산당 및 노동자당 국제대회에 참여하는 정당이에요. 근데 이 정당은 재밌는 게 이번 전쟁을 비판적으로 지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우크라이나 전반으로 침략하는 걸 잘 동의하지 않고 러시아는 제국주의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만 전쟁이 돈바스에까지만 한정된다고 하면 돈바스의 자결권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바스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 상당부 이런 입장이에요. 물론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전체가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런 또 약간 그리스 공산당하고 입장이 좀 유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러시아 연방 공산당은 근데 좀 이의 입장이 사실 전쟁이라는 게 이 딱 동부에 한정돼서 진행되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모순이 되는 거고 또 역으로 러시아를 제국주의라 보다 보니까 입장이 제국주의면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러시아를 상대적으로 비판적 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런 입장과 실천의 입장이 괴리되면서 역으로 그리스 공산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너희들 러시아 제국주의에 편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러시아 공산주의 노동자당은 그리스 공산당 니네들은 역으로 돈바스의 자결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부와 신나치에 대해서 계속 14년부터 자결권을 탄압당하면서 심지어 뭐 거의 4만 명인가 학살당했고 심지어 뭐 40명, 50명들이 파시즘에 의해서 방화 사건으로 불타 죽기도 했거든요. 이런 끔찍한 학살을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돈바스의 인민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이거에 맞서 싸워왔는데, 이 전쟁이 그런 진보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을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나 얘기하는 거는 니네들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제국주의라 하더라도 제일 나쁜 놈들이 서방 제국주의자인데, 그런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니네들이 아까 제가 보였던 7차 대회 때 가장 국제적 주적인 반파쇼 인민전선, 그런 파시즘에 반대하는 그런 국제공산당의 파시즘 반파쇼 인민전선의 정신이 없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2차 세계대전도 파시즘,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은 국제적 주요 모순이 파시즘 대 범민주 세력들 간의 공동투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파시즘이라는 주요 모순이 사라졌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요 모순이 사라지니까 나중에 소위 냉전이라고 하는 소련과 미국의 그러한 새로운 어떤 모순이 국제적 주요 모순이 다시 생겨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냉전에 비해서 소련이 망한 이후에는 신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러시아가 자본주의가 되고 중국이 상당히 수정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 이 과거의 냉전과 뭐 그대로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의 어떤 서방 제국주의에 이런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과 러시아 또는 이 미국 중심의 서방 제국주의의 일극 체제에 맞서서 다극 체제가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신냉전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 부분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 제가 그래서 지금이 신냉전이고 미국과 서방 중심의 일극 체제, 이 일극 체제를 계속 유지, 강화하려고 단발마적으로 노력하는 그 흐름과 그것에 맞서서 다극 체제를 형성하고 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인데, 이것이 만약 진보적이냐 물었을 때 이게 모든 사안을 계급부대 계급적 관점 가장 근본이지만 역으로 반대자주라는 관점, 더 확장된 관점이 없으면 역으로 좌편향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 현실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급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탈레반은 뭐냐? 탈레반이 미국에 맞서 치른 전쟁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들이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심지어는 예전에 70년대에 인민민주당 진보적인 권력과 맞서 싸우던 반동이들이죠. 미제가 키웠던 세력들이기도 하고, 이들이 미국이랑 싸웠던 걸 어떻게 봐야 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란도 탈레반과 뭐 좀 다르기도 하죠. 신정국가. 이란이 미국이랑 싸울 때 계급적 관점을 어떻게 봐야 돼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이란이 미국이랑 싸우는 거 의미가 없나요? 근데 오히려 반제자주의나 이런 관점을 보면 또 새롭게 나름 진보성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동맹 국가가 옛날에 60년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비동맹 국가 내에는 공산주의 진영도 있었지만 또 인도 같은 자본주의 국가도 있었어요. 이런 비동맹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지만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자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소련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기도 하고 반공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 이런 비동맹 국가와 이북도 마찬가지로 적극 교류를 했는데, 이들을 과연 어떻게 보냐는 이거예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 관점으로 보면 이 비동맹 국가나 이런 흐름들을 전면 부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다극 체제 이거 자체를 뭐 전혀 다극 체제가 사회주의만 관점만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심각한 우려에 빠지고, 잘못하면 서방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주도하는 이런 전쟁이나 또 아시아판 나토의 동진인과 아시아판 나토와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도 부각되듯이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펠로시가 공세를 취하고 중국이 여기에 맞서서 또 싸우려고 또 분쟁과 전쟁의 가능성이 벌어지고, 또 한반도에서는 한미일 동맹과에 맞서서 조중러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립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반도에서 이런 미제와 서방 나토나 이런 일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제국주의에 맞서서 신냉전, 다극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은 그 자체로 사회주의 혁명 이런 건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진보성이 있고, 또 이 진보성의 가운데 거다란 어떤 계급 역관계가 변하면서 진보성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투쟁 가운데 우리가 주체 역량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이게 어떤 흥면을 갈지 모르지만, 또한 이 국면에 대해서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게 어떠냐에 떠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관없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냐 이걸 정세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라면 사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희생자들은 노동자 민중이고, 교전하는 양측의 군인들도 노동자 민중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고 이 전쟁이 하루빨리 멈춰야 되는데, 도덕적인 또는 그냥 평화의 바람만으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을 실제 멈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쟁의 근본원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민스크 협정의 교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전쟁이 우리가 도덕적이고 어떤 이런 자의적인 호불호 떠나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주체적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때 뭐 전쟁이 더 이상 제국주의가 또는 대리전들이 더 이상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대만에서는 내일 당장 전쟁이 터져도 그거는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 관점이 없으면 대만 전쟁 나면 중국이 자본주의고 중국이 심지어는 제국주의고 심지어 누구는 막스레인이라는 사람이 중국이 강도적 제국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강도적 제국주의가 대만을 공격하는 거는 대만의 자결권을 옹호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니까 이거는 우리는 뭐 중립을 지키거나 이런 이상한 비역사적 관점이 돼서 실천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거나 실제 서방 제국주의의 어떤 지지를 하는 제국주의 벗들의 입장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서방 제국주의라는 주적에 맞서 싸우고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에 미일한 제국주의 동맹에 맞서서 한반도 내에서 오히려 전쟁을 막고 이런 동맹을 제국주의 동맹을 깨면서 한반도에서 이 외세를 척결하고 평화협정을 만들고 남북 간의 어떤 평화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실제 연방제 또 연합연방제라는 형태로 이쪽 내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민중의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추구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뭐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긴 시간 좀 발제를 했는데요. 뒷부분은 좀 시간이 없고 저도 그래서 좀 짧게 준비를 했고 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마무리했고요. 이걸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